Kansas that were very pleasant today. However, we are looking for a new front to begin to drift south and eastward.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Kansas will very probably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then western Kansas will begin to get increasing cloudiness by tomorrow afternoon. Today, however, 1944년 3월 7일 화요일 키티에게 1942년의 내 생활을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꿈을 꾼 것 같다. 천국 같은 곳에서 즐겁게 살던 안내는 이 벽 안에서만 자라는 안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맞아, 그곳은 천국이었어. 어딜 가나 남자친구도 많았고 내 또래 여자아이들도 많았어. 학교에서는 모든 선생님께 사랑을 받았고 엄마 아빠에게는 응석바지였지. 간식, 용돈 모두 풍족했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는지 궁금할 거야. 페터말로는 안내의 매력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선생님들은 내 재치 있는 대답과 재미있는 말, 미소 짓는 얼굴, 호기심 가득한 표정에 즐거워했던 거야. 나는 그런 아이였어. 장난도 잘 치고 애교도 많고 재미있는 아이였어. 장점도 한두 가지 있었고 그래서 귀여움을 받았던 것 같아. 게다가 부지런하고 정직했거든. 남의 답안을 보고 쓰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고 과자도 잘 나눠주었고 잘난 체하지도 않았어. 너무 많은 칭찬 속에서 좀 건방졌던 건 아닐까? 한참 행복하던 그 시절에 갑자기 현실을 대면해야 했던 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그런 행복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최소 1년은 걸린 것 같아. 학교에서 난 어떤 모습이었을까? 새로운 농담과 장난을 생각해내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울보도 아닌 언제나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는 아이였지. 다들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난 친구들의 관심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안내는 유쾌하지만 깊이가 없고 지금의 안내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 페터가 나에 대해 꽤 정확한 말을 했어. 볼 때마다 너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어. 언제나 웃고 있었고 모든 것의 중심이었지. 그 소녀에게 남은 건 뭘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웃는지, 재치 있는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잊지 않았으니까. 옛날보다 잘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도 잘하고 마음만 먹으면 장난치고 까부는 것도 잘해. 문제는 그게 아니야. 단 하루 저녁이라도, 아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이라도 근심 걱정 없는 즐거운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즐겁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돼서 그제야 판단력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될 거야. 나는 추종자를 찾는 게 아니라 친구를 찾고 있거든. 아첨하는 웃음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과 성격에 끌리는 사람 말이야. 내 주위를 둘러싼 친구들이 훨씬 적어질 거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진정한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그게 뭐가 중요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1942년에 나는 완전하게 행복한 게 아니었어. 가끔 마음 깊숙한 곳은 쓸쓸했지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즐겁기만 했던 것 같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농담과 장난 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던 공허함을 몰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지. 이제 나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 인생의 한 시기가 영원히 끝났어. 행복한 학교 생활도 끝나버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지. 하지만 그때의 시간들이 더 이상 그립지 않아. 미련 따위는 이제 벗어버렸고 인생의 진지한 면을 알게 돼서 그런지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의 내 생활을 확대경으로 살펴봤어. 집에서 살 때만 해도 내 인생은 햇살 그 자체였지. 그런데 이곳에 오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고 사소한 것으로도 말다툼을 하게 됐어. 난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충격이었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참고 있는 건 뻔뻔할 정도로 나를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힘 때문이야. 1943년의 초반에는 툭 하면 울거나 외로움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가 내 잘못과 단점을 천천히 알게 됐지. 지금도 심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 그때는 일부러 내 생각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아빠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든 일을 혼자서 외로이 해나가야 했지. 계속되는 꾸중 때문에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꾸중을 듣고 싶지 않았어. 그해 후반 들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 나는 성숙한 여자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조금씩 어른으로 대해주기 시작했어. 난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무공처럼 아무렇게나 던질 권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고 싶어. 하지만 아빠조차도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건 충격 이상이었어. 그래서 내 자신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믿고 싶지 않게 됐어. 올해 초 내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 그건 바로 꿈으로 나타났어.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가 아닌 남자친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내 마음속 행복을 알게 됨과 동시에 내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나 자신을 알게 된 거야. 하지만 어느새 난 차분하게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들을 끊임없이 갈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저녁에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기도해. 선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 이처럼 건강하게 은신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인 소중한 페터. 이제 막 시작되어 아직 사랑이라 부르기도 벅찬 우리의 감정.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나는 불행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운 것들만 생각해. 그게 바로 엄마와 내가 다른 점이야. 누군가 우울할 때 엄마는 이렇게 충고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처럼 불행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하지만 나의 충고는 이거야. 밖으로 나가. 자연과 햇볕을 즐겨. 밖으로 나가. 네 속에 있는 행복을 발견해라. 그리고 네 주위에 아직 남겨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행복을 느껴라. 나는 엄마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불행을 헤쳐나가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말대로 하다간 길을 잃고 말걸? 반대로 나는 자연 속에, 햇볕 속에, 자유 속에,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지.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내 자신을 찾고 신을 찾으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는 거야.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 용기와 신념을 가진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법이지. 안내가 1944년 3월 12일 일요일 키티에게. 나는 요즘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위층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나는 페터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혹시 페터가 귀찮아할까봐 늘 걱정이야. 페터는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예전의 패턴은 나를 견딜 수 없어 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지금은 내 생각이 바뀌었어. 패터도 생각이 바뀌었을까? 그럴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대단한 사이가 될 거라는 뜻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한결 수월해지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지는 않을 거야. 패터를 자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까지 괴롭히고 싶지는 않거든. 너를 괴롭게 한다면 난 정말 슬플 것 같아. 토요일 오후에는 슬픈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현기증이 나서 침대로 가 한숨 자야 했어. 잠을 자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4시까지 자고 거실로 가야 했어. 하지만 엄마가 묻는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기 너무 힘들었고 내가 오래 잔 이유를 아빠에게 설명할 구실을 생각하기도 쉽지 않았어. 난 두통이라고 말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었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지만. 보통 사람들, 보통의 소녀들, 나 같은 10대들은 나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걸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 맞아. 하지만 이렇게 너에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은 다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신경질 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하루 종일 즐겁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 하고 있어. 마코토 언니는 다정해. 내가 언니를 믿도록 하고 싶어. 하지만 난 언니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없어. 언니는 사랑스럽고 착하고 예쁘지만 깊은 대화를 할 만큼 냉정함이 없거든. 언니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자기 동생을 이상하게 생각했어. 나를 관찰하듯 살펴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저게 농담일까? 아니, 진심일까? 하고 계속 생각했지. 내 생각엔 그건 우리가 하루 종일 함께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언제쯤 복잡하게 얽힌 내 생각을 풀어낼 수 있을까? 언제쯤 마음의 평화를 찾아 다시 그 안에서 쉴 수 있을까? 안내가 1944년 3월 14일 화요일 키티에게 오늘 우리가 뭘 먹을 건지 듣는 건 나에게 재미없는 일이지만 너한테는 꽤 재미있는 일일 거야. 아래층에서 청소부 아줌마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잠시 반단신의 테이블에 앉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산 향수를 손수건에 뿌려서 코를 막고 있지. 무슨 일이냐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에게 식량 배급표를 구해주던 사람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배급표가 5장밖에 남지 않았고 기름도 여유가 없어. 미에프와 쿠에프씨도 아프고 엘리는 식료품을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이곳 분위기는 아주 풀이 죽어 쓸쓸하기까지 해. 내일부터는 기름이나 버터, 마가린 등도 동이 날 것 같아. 빵을 아끼기 위해 아침 식사로 감자를 튀겨 먹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먹을 수 없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죽을 먹고 있었는데 반단 아줌마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 생각을 했는지 암거래로 우유를 좀 샀어. 오늘 저녁은 통에 저장해 두었던 케일을 넣어 만든 다진 고기 요리야.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는 거라고. 1년 된 케일이 어떤 냄새가 날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방 안에서 썩은 자두와 썩은 계란을 섞은 냄새가 나. 저걸 먹는다니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여기에다 감자도 이상한 병에 걸려서 2 양동이를 가지고 오면 1 양동이만 요리해 먹을 수 있어. 재미삼아 감자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암에서부터 수두, 홍역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참 넓더라고. 아, 전쟁이
4년째 접어들었어. 지긋지긋해. 이 썩어 빠진 비즈니스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다른 즐거움이 있다면 난 음식 따위는 별 상관도 안 할 거야. 문제는 너무 지루하다 보니 다들 화를 잘 내게 된다는 거야. 어른 5명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볼래? 반단 아줌마. 부엌에서 여학노릇 하는 것도 이제 매력이 떨어졌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지겨워서 요리를 해보지만 기름도 없이 요리를 어떻게 해? 그리고 역겨운 냄새들 때문에 토할 것 같아. 내 요리에 돌아오는 건 은혜도 모르는 무례한 말들 뿐이고 난 언제나 나쁜 사람이고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더군다나 전쟁도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독일이 이길 거야. 우리가 굶어 죽을까봐 겁나. 기분이 나쁘니까 아무에게나 막 화가 나. 반단 아저씨. 나는 담배만 있으면 돼. 담배만 피울 수 있다면 음식도 정치 상황도 컬리의 기분도 상관없어. 컬리는 사랑스러운 아내니까. 하지만 아저씨에게 담배가 떨어지면 아저씨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몸이 아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고기를 먹어야겠어. 컬리. 에이! 이 멍청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그리고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엄마. 먹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호밀빵 한 조각만 먹으면 좋겠어. 너무 배가 고파. 내가 반단 부인이었다면 애당초 남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나도 담배가 있었으면 좋겠어. 신경이 예민해져서 말이야. 영국군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지만 전쟁은 나아지고 있어. 우리가 폴란드에 있지 않은 걸 감사드려야겠어. 아빠. 모든 건 괜찮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시간이 충분하니 느긋하게 가자고. 감자를 좀 주면 입 다물고 있을 텐데. 내가 먹을 건 엘리에게 줘도 돼. 정치 상황도 아주 좋아지고 있으니 모든 건 잘 될 거야. 디셀 아저씨. 오늘 할 일을 끝내야 해. 모든 건 제 시간에 끝내야 하니까. 정치 상황은 양호한 편이니 우리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야. 나는 안내가 1944년 3월 15일 수요일 키티에게. 세상에. 우울한 상황에서 잠시나마 해방됐어. 오늘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라고는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된다면 우리는 힘들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 뿐이야.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도 알 거야. 너도 이제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은신처 생활을 충분히 잘 알 테니까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라고 하는 이유는 크랄러 씨가 참업하기에 동원됐기 때문이야. 엘리는 감기에 걸려 내일 집에서 못 나올 거고, 미에프는 아직도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았고, 쿠피스 씨는 다시 위출혈이 심해져서 의식을 잃었어. 정말 불행의 연속이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일 쉴 거야. 엘리도 집에 있을 거니까 문을 꼭 잠가두고 우리는 쥐처럼 찍소리 없이 있어야 해. 이웃에서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말이야. 그래도 행크가 한시에 버림받은 우리들을 찾아와 줬어. 마치 동물원 사육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까? 오후에는 행크가 오래간만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었지. 우리 8사람이 행크 주위에 빙 둘러앉은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영락없이 옛날 이야기 해주는 할머니를 둘러싼 아이들 모습이었거든. 행크는 청중들에게 음식 이야기는 물론이고 미에프의 의사 이야기 등 우리가 물어보는 것들은 모두 대답해 주었어. 의사라고? 의사 이야기는 하지도 마. 오늘 아침에 의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간호사가 받더군. 그래서 감기 처방을 부탁했더니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언제든 와서 처방전을 가져가라는 거야. 심한 감기에 걸리면 의사가 전화로 혀를 내밀어 보세요. 아 소리 해보시고요. 목에 염증이 생긴 소리가 들리는군요.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써두겠어요. 그럼 이러고 만다더군.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다니. 정말 편리한 장사야. 하지만 난 의사를 탓할 생각은 없어. 사람에겐 손이 2개뿐이니까 말이야. 요즘은 엄청나게 환자가 많은데 그 환자를 치료할 의사는 없거든. 아무튼 행크가 통화 내용을 흉내낼 때 우리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 요즘 병원 대기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돼. 의사가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무시하는 일은 없겠지만 가벼운 병을 앓는 환자에게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것 보세요. 여기서 뭘 하시나요? 줄 맨 끝으로 가서 서세요. 중환자가 우선이니까요. 안내가 1944년 3월 16일 목요일 키티에게. 날씨가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말로는 설명도 못할 정도로 좋아. 난 잠시 후에 다락으로 올라갈 거야. 내가 페터보다 차분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았어. 페터는 공부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잘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 있거든. 반면에 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쫓겨다니기 바쁘지. 2인용 방에서조차도 제대로 지낼 수가 없어서 나만의 방에서 지내는 게 간절한 소원일 정도야. 내가 그렇게 자주 다락으로 도망가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야. 그곳에서 키티, 너와 함께 있으면 잠깐 동안이라도 오롯이 내 자신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로 한탄할 생각은 없어. 나는 용감해지고 싶어.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들은 내 감정이 어떤지 몰라. 엄마에게 점점 더 쌀쌀맞게 군다는 것 말고는. 난 아빠에게도 살갑게 굴지 않고 언니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어.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욕망과 상식 사이의 전쟁. 지금까지는 상식이 이겨왔지만 앞으로는 욕망이 이기게 될까? 가끔 난 욕망이 이길까봐 두려우면서도 욕망이 이겼으면 간절하게 바라기도 해. 페터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내는 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먼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페터였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꿈으로 간직하고 있을래.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간 걸 알게 되면 너무 힘들겠지? 맞아, 키티. 안내는 정신이 나갔어. 나는 정신 나간 세상에서 더 정신 나간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내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라도 하지 못했다면 난 아마 숨 막혀 죽었을지도 몰라. 이 모든 것을 페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언젠가는 페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래. 페터도 분명히 나에 대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말이야. 왜냐면 페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겉으로는 보이는 안내와 사랑에 빠질 수는 없을 테니까. 평화롭고 고요한 것을 사랑하는 페터가 어떻게 나처럼 시끄럽고 요란한 아이를 좋아할 수 있겠니? 페터는 내 단단한 갑옷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까지 오래 걸릴까? 사랑은 동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감정일까? 그건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일까? 왜냐면 나도 가끔 페터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 난 정말 솔직히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보다도 말주변이 없는 페터도 마찬가지겠지? 페터에게 글을 써볼까?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페터가 알 수는 있을 테니까. 말로 표현하기는 정말 힘들어. 안내가 1944년 3월 17일 금요일 키티에게. 안도의 한숨소리가 은신처를 훑고 지나갔어. 법원에서 크랄러 씨의 참호 파기 동원을 면제해줬거든. 엘리도 감기가 아주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 마코토 언니와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조금 피곤해지고 있다는 것 빼고는. 오해하지 마. 너도 알다시피 최근 들어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하지만 난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고 있고, 마코토 언니 역시 엄마와 아빠를 사랑해. 하지만 누구든 우리만큼 나이가 들면 몇 가지 일쯤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지고 가끔은 독립적으로 생활해보고 싶기도 하거든.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사람들은 뭘 할 거냐고 물어. 내가 먹을 음식에 마음대로 소금도 못 넣고, 매일 저녁 8시 15분이면 엄마는 잠잘 준비하지 않느냐고 물어. 그리고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도 샅샅이 검사를 해. 물론 부모님이 그렇게 심하게 엄격하지는 않아. 거의 대부분의 책을 읽어도 되고. 하지만 언니와 나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잔소리와 질문들이 지겨워 죽겠어. 나는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게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엄마 아빠에게 뽀뽀도 하고 싶지 않고 귀여운 별명도 싫어. 잠시 동안 엄마 아빠에게서 벗어나 있고 싶어. 마코토 언니가 어젯밤 말했어. 네가 우연히 한숨을 쉬거나 머리에 손이라도 얹으면 머리가 아프냐는 둥 기분이 좋지 않냐는 둥 묻는 걸 보는 게 정말 짜증나.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믿음과 화목이 이미 많이 달아난 것을 깨닫고 언니와 나는 둘 다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그건 상당 부분 삐딱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때문일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또래 여자아이들보다 내면적으로는 훨씬 성숙한데도 외적으로는 어린애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14살밖에 안 됐지만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고 있어. 내 생각도 있고 나만의 이상과 원칙이 있어. 어른들이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지만 난 내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고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생각해. 난 무언가에 대해 논쟁하는 데 있어서 엄마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 난 편견이 없고 과장도 하지 않아. 난 훨씬 더 정확하고 재치가 있어. 네가 웃을지도 모르지만 난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마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거야. 페터에 대해서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면에서 난 페터를 존경하고 있거든. 페터는 정말 착하고 멋진 아이야. 안내가